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을 탈당했습니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관련된 의혹을 밝히겠다라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검찰에 고소를 한 만큼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야당은 국회의원직 사퇴와 함께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출신이 이제 홍보 전문가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전문가였다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본인이 그 찾아오고 있는 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봤었을 때 당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해명이라든가 어쨌든 해명을 한다는 건 결국 언론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또 언론에 의해서 제기된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에 남아 있으면서 언론을 통한 해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당에서 찾아오고 있는 이상을 고려해 봤었을 때 어찌 보면 당을 현재로서는 떠나 있는 부분이 뭐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그 부분이 더 맞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한 것이겠죠. 언론과의 소송전도 선언을 했습니다. 보통 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이렇게까지 전면 대응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 그만큼 뭐 자신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언론에 의해서 제기된 의혹이지 않습니까? 최초 네. 제기 자체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언론을 향해서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에 약간의 한계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결국에는 어떤 뭐 재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계속해서 의혹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편으로 언론을 통하는 해명을 하면 계속해서 또 뭐 줄지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의혹들이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이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통한, 특히 검찰을 통해서 명확하게 따져서 의혹을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고소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또 손 의원의 해명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처음에 한 뭐 9채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한 10채가량이었죠. 근데 이제 손 의원이 조카라든가 보좌관들에게 자금을 직접적으로 증여를 해줘서 네. 그 돈을 가지고 목포의 이른바 등록문화재 거리 한 1.5km 가량을 제 가옥들을 좀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재로서 조성이 될 만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박물관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조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곳에 숙박업소라든가 카페 같은 걸 운영하도록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한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가 혹시 문화재로 등록된 것을 미리 알았다거나 아니면 저기서 더 나가서 문체부 간사, 여당 간사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는데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이익 충돌 금지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뭐 그거는 결국에는 본인이 그 사실을 미리 좀 보고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예. 어떻게 보면은 문체부가 당시 문화재청을 이제 피감기관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올라온 정보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가장 크게 어찌 보면 봐야 될 부분이 네. 뭐 가장 원론적으로 돌아가 봤었을 때 여기에 손혜원 의원이 투자한 전체 금액이 얼마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미 얻었다기보다 예상되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어찌 보면 가장 크게 뭐 이익 충돌이 되느냐 여부를 따지려면 결국 이익을 얻었는지를 따져보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초기에 보도가 됐을 때 처음 보도한 언론에서는 한 4배가량 이익을 봤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지만 또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손 의원이 본인이 이거를 차명으로 구입을 한 거냐. 네. 차명으로 구입을 했다면 여전히 손 의원은 본인의 재산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뭐 손 의원의 해명은 그게 아니라 내가 조카에게 돈을 줬고 또 문화재 재단, 남편 명의로 되는 재단에 기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게 투기가 아닌 것이고, 그게 아니라 여전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네. 문체부에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그쪽에 부동산들을 다수 매입을 했고 결국엔 그게 나중에 손해원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면 또 투기에 가까워지겠죠.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지원 의원과도 이제 지금 대립각으로 가는
하면서 전선이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뭐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까지 목표에 관심을 가져주고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해외 투자라도 받은 기분이다라고까지 두둔하는 두둔하셨죠. 그리고 네. 저 문화재 거리가 지정이 되도록 힘을 쓴 것도 손혜원 의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노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언론에서 이 부분이 좀 더 크다. 그러니까 뭐 한두 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20채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박지원 의원은 입장을 좀 바꾸셨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투자를 한 거면 정상적인 어떤 투자가 아니라고 보인다. 너무 심하게 했다. 뭐 이렇게 좀 뭐 물을 흐렸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니까 손 의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신 거죠. 이게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한 게 혹시라도 지역에 어찌 보면 반대, 그러니까 자신이 손 의원 같은 경우 문화재 거리를 보존하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박지원 의원은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봐서는 저곳에 부동산 실질적으로 저런 다른 투자라는 쪽의 입장이 선 게 아니냐. 근데 이거는 양쪽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 없이 서로 좀 감정적인 대립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네.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구속 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가 과연 누가 될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기류가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다른 건 아니라 대법원장, 예. 전직 대법원장에 관한 영장 실심사를 하는 거니까 네. 사실 이제 판사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건이 떨어지면 아. 판사들끼리 하는 농담으로 전 뭐 조상님에게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고 예. 할 정도로까지 담당하는 판사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럴 수 곤혹스러울 있죠. 수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것보다 이제 법적인 절차의 문제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경함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판사가 3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원에 영장 전담 판사가 5명이 있는데 네. 뭐 같이 근무를 했다거나 뭐 발령을 이쪽으로 받았다거나 하는 게 3명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판사 스스로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기피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5명 중에 3명에게 만약에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배당이 된다면 그 판사가 기피 제도를 이용해서 스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직간접적인 인연이 없는 2명의 판사가 어쨌든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게 임민성 판사나 명재권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맡을 전망이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물론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신병 처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받아들여질지 기각될지 조심스럽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중론은 뭐 네.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느냐는 게 아무래도 중론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뭐 임종원 현재 법원행시 전 차장이 같은 경우가 구속이 됐지만 네. 직접적으로는 그 상급자였던 법원행시 처장들 박병대 고용한 2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다 공공관계로 어떻게 보면 적시가 되는데도 기각이 되는데 그럼 그 윗선에는 양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이 되겠느냐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반대로 약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네. 뭐 이렇게 높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 뭐냐면 법조계의 이 법원 구조 자체가 이 검찰처럼 정말 정점을 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분히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게 아니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도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는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극히 독립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가 아니라 다 하나하나 맡은 역할이 다 다르게 독립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던 정황들도 좀 보이고 또 무엇보다 이 2명의 박병대 고용한 2사람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일제 강령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과 관련돼서 그 피해자들 일본 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들을 직접 만났고 절차도 논의했던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로 나왔거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구속 가능성도 저는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기각된다라고 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뭐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예.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이제 여론 때문에 이 부분을 발부하기에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수사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양날의 검인 게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안 시키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증거는 이미 다 확보가 돼 있고 추가적으로 그런 증거가 나올 게 뭐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또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유도 될 수 그러네요. 있거든요. 예. 앞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오해가 있는 부분을 잘 해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는 대부분 뭐 기억이 없다, 지시한 적 없다, 이른바 산무로 일관해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뭐 평가도 나오긴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전략 계속 유지한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뭐 그게 어떻게 부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서명한 자필이 나왔던 유일하게 그 무리법관 인사 조치에 관한 부분만 하나를 인정을 했다고 검찰을 통해서 알려져 있죠. 네. 그런 전략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겠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결국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에 소명해야 되는 게 가장 원칙적인 부분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하기는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만 과연 이제 전담 판사 입장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객관적인 증거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들 말씀드린 이제 일제지문 피해자들을 대리한 측과의 객관적인 증거 서류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이제 심의관들이 당시에 근무를 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어떤 업무 지시, 뭐 정당하지 않은 업무 지시를 이행했다라는 부분들도 검찰이 진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을 했었을 때 이제 과연 이제 영장을 발부할지 아닐지를 검토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르면 오늘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배당하고 이제 심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남은 일정과 과정을 좀 정리해 주시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아마 실제로 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 보이고요. 그러면 네. 이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죠.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데 필요한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법원에 출두를 해서 영장 네. 실질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럴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